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 전년 대비 1810% 폭증입니다. 매출도 171조 원으로 사상 최대였고요. 반도체 기업 한 곳이 한 분기에 90조 원 가까운 돈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역대급 실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발표와 거의 같은 시점에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경고를 던진 겁니다. 지금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너무 커져서 오히려 미국과의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였어요. 돈은 역대급으로 벌고 있는데 정작 그 옆에서는 이 잔치가 언제까지 갈 수 있냐는 질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사실 처음이 아니거든요. 40년 전에 이미 한번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때 시장을 지배하다 견제당한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었고요.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 니케이가 삼성 실적을 분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회사만 합쳐도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여기에 미국 마이크론까지 더한 D램 시장 점유율은 90%에 달합니다. 전 세계 D램의 10개 중 9개를 이 세 회사가 만든다는 뜻입니다. 니케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균관대 권석준 교수를 인터뷰해서 이런 진단을 실었어요. AI 메모리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한국 기업의 공급이 집중되면 장차 통상 마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독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미국 정부가 생산 기지의 현지 이전이나 추가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게 오히려 다음 리스크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니까 완제품 가격도 같이 오르고 있거든요. 애플이 지난 6월 25일 예고도 없이 온라인 스토어를 잠깐 닫더니 맥과 아이패드 전 제품 가격을 15에서 25% 올렸습니다. 팀 쿡 CEO는 며칠 전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40년 넘게 이 업계에 있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다. 100년에 한 번 있을 정도의 공급 충격이라고요. 애플조차 버티다 두 손 든 겁니다. 이걸 두고 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습니다. 반도체 칩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인데요. 모건 스탠리는 지난 1년 동안 메모리 칩 가격이 6배나 뛰었다고 지적하면서 이 여파가 이제 하드웨어 마진과 소비자 가격, 클라우드 비용, 심지어 인플레이션 정책 영역까지 번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어디선가는 전 세계 소비자들의 지갑에서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970년대 일본은 두 차례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원도 없고 내수 시장도 크지 않는 나라가 계속 성장하려면 부가가치가 극도로 높은 산업 하나를 확실히 잡아야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일본 통상 산업성이 낙점한 게 반도체, 그 중에서도 D램이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제조사, 장비사, 소재사를 하나로 묶는 수직 계열화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산업계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까지 더해지면서 미국산 장비와 소재는 일본 제조 라인에서 점점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신 자국산으로 채워졌고 이게 규모의 경제로 이어졌습니다. 거기다 당시 저평가돼 있던 엔화 그리고 미국보다 훨씬 낮았던 금리 80년대 초반 미국 기준금리가 20% 안팎이었는데 일본은 9% 정도였거든요.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일본 기업들은 미국보다 훨씬 싼 비용으로 공장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1980년엔 30% 수준이던 일본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1985년엔 미국을 역전했고 1987년엔 80%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매출 톱10 기업 가운데 6곳이 일본 기업이었고요. 한때 90%에 가까운 메모리 점유율을 자랑하던 인텔이 1985년에 D램 사업을 포기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미국은 이걸 그냥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 언론은 이 상황을 제2의 진주만 습격이라고 불렀거든요. 1985년 6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무역 대표부에 정식으로 제소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 반도체 산업에 부당하게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거였죠. 비슷한 시기에 미국 D램 업체 마이크론도 일본의 NEC, 타치, 미쓰비시, 도시바를 반덤핑 혐의로 제소했고요. 이렇게 시작된 통상 압박의 결과물이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입니다. 일본 내 미국산 반도체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리라는 게 골자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미국의 화를 돋운 건 정작 이 협정 다음 해에 터진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미 해군은 소련 원자력 잠수함을 늘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소련 잠수함은 프로펠러 소음이 커서 바다에 트랙터라는 오명을 쓸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미군 음향 탐지기에서 소련 잠수함의 소음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소련 잠수함이 미국 코앞까지 침투해도 탐지가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미국 전체에 비상이 걸렸어요. 알고 보니 원인은 도시바였습니다. 도시바가 노르웨이 콩스베르그사의 수치 제어 장치와 결합한 정밀 공작 기계를 코콤, 그러니까 공산권 수출 통제 규정을 어기고 소련에 몰래 팔았던 거였습니다. 이 기계로 소련은 잠수함 프로펠러를 훨씬 정교하게 깎아서 소음을 확 줄일 수 있었던 거고요. 1987년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시바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전원이 사죄하고 사임했고 관련 임원 9명이 구속됐습니다.
도시바는 대미 수출이 금지됐고 미국 정부의 로비 자금으로만 1억 달러 이상을 썼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단일 기업 연간 로비액 최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도시바가 이적 기업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가전제품 매출까지 회복이 안 됐습니다. 협정으로 무역 장벽을 세운 것도 모자라서 안보 문제까지 겹치니까 미국의 대일본 압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여론도, 의회도, 행정부도 다 일본 때리기에 동참한 셈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몰아붙였는데도 일본 반도체를 진짜 무너뜨린 건 사실 이 협정도 도시바 사건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정타는 완전히 다른 데서 나왔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IBM PC가 보급되면서 PC 시대가 열렸는데요. 이 흐름에서 인텔이 메모리 사업을 접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빈 자리를 당시 아직 변방이었던 삼성이 파고들었습니다. 삼성은 일본보다 훨씬 낮은 원가와 임금을 무기로 디램 시장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왔고 결국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협정과 제재가 일본을 눌렀다기보다는 일본이 미국과의 통상 전쟁 그리고 도시바 스캔들 수습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에 판 자체가 통째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칩워의 저자 크리스 밀러도 비슷한 진단을 내놓은 적이 있어요. 당시 미국의 일본 반도체 견제가 결국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한국과 대만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려고 만든 빈틈을 정작 미국이 예상 못한 나라가 채운 셈이죠. 사실 이게 반도체 하나만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전에 일본의 몰락을 다뤘던 영상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도 한번 보세요. 반도체에서 벌어진 이 일이 일본 경제 전체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됐거든요. 이렇게 40년이 지난 지금 그 시절 일본 기업들이 앉아있던 자리엔 인텔, 마이크론, 퀄컴, 엔비디아 같은 미국 기업들이 앉아있고요. 메모리 쪽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대만 TSMC가 신흥 강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다시 보면 40년 전 그 그림이랑 겹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시장을 소수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법적 분쟁까지 시작됐습니다. 지난 6월 25일 미국 소비자 14명과 중소 PC 조립 유통업체 3곳이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셔먼법 1조, 그러니까 미국 반독점법 위반 혐의였어요. 원고 측 주장은 이랬습니다. 디램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과점 사업자인데 AI용 HBM 생산 확대를 명분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쓰는 범용 디램 공급을 의도적으로 줄여서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범용 디램의 가격이 2022년 이후 700% 가까이 폭등했다는 수치까지 소장에 담겼습니다. 원고 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짚었어요. 삼성전자는 2005년에 이미 한 차례 미국에서 디램 가격 탐함으로 3억 달러 벌금을 낸 전례가 있고 SK 하이닉스의 전신도 1억 8,500만 달러를 낸 적이 있거든요. 이번 소송은 셔먼법상 인정되면 실제 손해액의 3배를 물어내야 하는 트래블 데미지까지 청구된 상태고요. 물론 아직 원고 측 주장 단계일 뿐 법원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소송이 실제로 제기됐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이제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만큼 커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만 그때와 다른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80년대 일본 디램은 누구나 사갈 수 있는 범용 상품으로 미국 공개 시장에 그대로 쏟아져 들어간 형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반도체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엔비디아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장기 전속 계약으로 묶인 공급망 관계에 훨씬 가깝거든요. 한국이 무너지면 미국 빅테크의 AI 사업도 같이 타격을 받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압박의 형태도 조금 다릅니다. 그때처럼 협정을 맺고 관세를 매기는 방식보다는 미국 내 생산 거점 이전이나 추가 투자를 요구하는 형태로 올 가능성이 더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40년 전에도 미국의 견제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협정을 맺고 심지어 안보 스캔들까지 터지면서 일본을 눌렀다고 생각한 그 순간 정작 빈자리를 채운 건 한국과 대만이었으니까요. 견제하는 쪽도 견제당하는 쪽도 그 결과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정작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지금 한국 반도체를 둘러싼 이 경고음들, 이번엔 또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